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 호르메시스와 간헐적 단식, 박영우 박사님의 책 블루페가수스 출판사입니다. 프롤로그를 보시면 뱃살을 제대로 관리 못해 결국 당뇨병, 심장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50세 건강을 잘 관리해서 30세 몸으로 만들어 놓으면 70세 50세 몸, 90세 70세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권고를 그냥 무시해 버린다고 합니다. 노년 인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 몸 관리는 중요하고 젊을 때는 타고난 건강 체질이라고 해도 50세 이후는 타고난 체질보다는 이제 습관과 생활 환경이 더 크게 건강에 작용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1, 2, 3, 4부는 이론에 대한 이야기, 뱃살을 빼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 서카디안 리듬과 시간 제한 다이어트, 소식과 단식, 그리고 장수 다이어트, 4부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두 번째로 5부, 6부, 7부는 이론이 아닌 실천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거는 그 다음 편에 하겠습니다. 1부, 뱃살을 빼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 1장, 길어진 수명이 선물한 치매.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죠. 100세 시대가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치매 환자는 증가하고 단순히 노인 인구 증가 때문은 아닙니다. 유전적 요인보다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누적이 되어서 발생하는데요. 수면, 운동 부족, 스트레스, 오랜 기간 의자에 앉아 있는 등의 생활 습관에 따른 요인이 이 치매 발병을 높인다고 합니다. 인격살인, 무엇이 치매를 키울까요? 첫 위험인자는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비만인데 내장지방에 축적된 바로 이 복부 비만입니다. 뱃살, 특히 내장지방 비만의 축적은 만성염증을 일으켜서 노화와 퇴행성 질병을 촉진합니다. 만성염증 유발의 또 하나의 환경은 바로 장내 미생물의 분포인데요. 유해균이 많아지면 배출 독소가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온몸에 돌아다녀서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쌓이고 분해되지 않고 축적된 이 아밀로이드 베타는 뇌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하는 시냅스를 파괴해 버리는데 바로 이것이 알츠하이머 병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위험 인자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혈당 조절 인슐린 호르몬의 과부하가 걸려서 작동 능력이 떨어져서 분비량이 늘어나고 이를 인슐린 저항성인데 인슐린 분해 요소가 바빠지니까 인슐린만 분해하는 게 아니라 뇌의 시냅스를 파괴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조각도 분해해버려서 이 과부하로 분해를 다 못하니까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도 심해집니다. 고혈당을 오래 유지하면 최종 당화 산물이 생겨서 뇌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을 가속화시키는데 이를 제3의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염증 반응을 더 악화시키고 산화 스트레스 유발로 동맥 경화도 촉진시킵니다. 세 번째 위험 요소는 수면 부족입니다. 뇌의 하수도 처리 시설인 글림프계는요, 깊은 잠에 빠질 때만 열리는데 하루 6시간 미만 수면 습관이 있다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전체 치매 환자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혈관이 노화돼서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심근경색증, 뇌경색처럼 혈관 질환, 화병증의 결과로 고혈압이나 흡연, 당뇨병, 고지혈증, 복부 비만 등 혈관 질환 위험 인자들을 철저히 관리하면 치매 예방도 가능합니다. 내 몸의 이상 신호는 어떨까요? 뱃살, 복부 내장 지방이 축적되고 중풍과 치매로 이어지는 중요 원인입니다. 뱃살 관리에 중요성이 필요합니다. 뱃살을 빼야 중풍과 치매가 없이 오래 삽니다.
중풍이나 치매는 대표적인 혈관 합병증인데요. 혈관 노화를 유발하는 중요 인자가 만성염증이라고 했습니다. 이 염증은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려는 반응인데요. 만성염증 공격에 가장 취약한 건 혈관이고, 이 만성염증이 생기면 혈관은 고속도로를 탄 듯이 빠른 속도로 악화돼서 노화됩니다. 혈관 노화가 이 혈관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잃은 상태로 혈관이 좁아지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집니다. 만성염증은 혈관 노화와 알츠하이머병, 암, 당뇨병, 심장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내장 지방의 비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먹어도 누구는 살찌고 누구는 살이 안 찌는 이유는 각자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장,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오래 살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려면 뱃살부터 빼야 합니다. 비만은 수명을 단축시키고 체중을 줄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뱃살을 먼저 빼야 합니다. 뱃살, 특히 복부 내장 지방의 비만인 비만 관련 질환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복부 내장 지방, 근육 내장 지방은 늘어납니다. 마른 사람도 근육량이 부족하고 뱃살이 나온 마른 비만이 있다는 것인데요. 현대의학은 체중보다는 이 허리 둘레에 더 의미를 크게 둡니다. 지금 당장 뱃살을 빼고 허리 둘레를 줄여야 노후의 삶의 질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만은 그럼 질병일까요? 질병의 위험 인자일까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은 질병입니다. 흡연, 음주, 스트레스, 수면 부족은 질병의 위험 인자입니다. 그럼 비만은요? 비만은 위험 인자가 맞습니다. 또 비만은 질병이 맞습니다. 비만은 질병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예전 몸무게로 쉽게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체중은 계속 늘어만 가기 때문에 비만이라고 식단 조절을 자발적으로 한다고 이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병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살을 빼기 시작해야 합니다. 적게 먹는 다이어트, 비만 악화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배고픔을 참아가며 적게 먹으면 음식의 갈망은 더 강력해집니다. 배고픔 신호는 더 자주, 더 강하게 듭니다. 무엇보다 기초 대사량과 비슷한 안정시 대사율이 떨어져서 음식이 적게 들어오면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아끼려고 생존을 위해서 우리 몸은 적응 반응 모드로 작동을 시킵니다. 호르몬 변화도 나타나니까 코르티솔 호르몬, 다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는데 단 음식이 더 당기고 불면증도 생겨버립니다. 이로 인해 렙틴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하는데 분비가 줄어드니까 평소보다 식욕은 더 강력해지고, 포만감 신호는 둔감해지니까 과식이나 폭식을 하게 됩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도 줄고 몸이 부어버리고 쉽게 피곤해지고 손발이 차고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데요. 공복 시간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짧은 단식을 하고 저녁 식사 후 다음날 아침을 먹을 때까지 이 12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12시간 단식은 우리 몸의 서카디안 리듬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생체 리듬, 생체 시계는 서카디안 리듬입니다. 뇌의 중추 생체 시계와 몸속 장기들의 생체 시계는 싱크로나이즈 되어야 건강이 유지되는데요. 이 흐름이 바로 12시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돼야 신진대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12시간 공복을 잘 유지하는 생활 습관으로 바꾸기만 해도 체중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간헐적으로 단식해야 합니다. 잘 먹다가 간헐적으로 적게 먹는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이 감량됩니다. 안정시 대사율이 떨어지지 않아서 체중 감량에 훨씬 유리하고 다시 늘어나는 요요 현상도 훨씬 덜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항노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2부는 서카디안 리듬과 시간 제한 다이어트입니다. 서카디안 리듬과 생체 시계.
지구상 모든 생명체는 서카디안 리듬을 가지고 있고 사람마다 개인차는 존재하나 서카디안 리듬을 깨는 교란 인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카디안 리듬의 시그널링은 눈을 통해 전달되는데 눈으로 들어온 빛은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양쪽 눈의 시신경들이 교차하는 바로 윗부분에 시교차 상액이 있는데 이것이 서카디안 리듬을 조절하는 마스터 생체시계입니다. 쌀알 정도 크기인 SCN은 뇌의 다른 영역들과 상호작용해서 수면과 각성주기, 소화기관, 간, 근육지방 조직 등 몸에 있는 생체 시계를 조절합니다. 서카디안 리듬을 조절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인자는 음식 섭취입니다. 밥 한 공기라도 저녁에 먹으면 훨씬 더 식후 혈당이 높아집니다. 서카디안 리듬을 방해하는 요인들은요. 12시간 공복 시간에 우리 몸은 고장난 세포를 수리하고 부족한 걸 채웁니다. 이는 휴식과 충전의 기회인데요. 현대인들이 50% 이상의 하루 12시간, 15시간 음식을 먹습니다.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는 사람은 겨우 10%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사친 판다 박사의 연구 결과 그렇다고 합니다. 서카디안 리듬을 방해하는 바로 이 요인은요. 빛, 수면, 음식 섭취입니다. 서카디안 리듬과 식욕. 점심 식사로 탄수화물을 푸짐하게 먹고 저녁 식사로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로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아버리면 지방 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녁은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로 포만감을 주고 밥은 반 공기 이내로 섭취해야 합니다. 서카디안 리듬에 맞춘 최적의 건강 습관은요. 공복을 12시간에서 14시간 유지하고 저녁 식사 이후 늦은 음식 섭취를 제한합니다. 운동은 가급적 저녁 6시 이전에 마치고 늦어도 취침 3시간 전에는 끝내야 합니다. 늦은 밤은 음주를 피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 실내 등을 어둡게 만들고 컴퓨터, TV,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합니다. 수면은 최소 7시간 이상 유지하고 아침 식사는 과하지 않게 적당량을 먹습니다. 저녁 식사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입니다. 2장 시간 제한 다이어트. 하루 10시간 이내 정해진 시간에 먹는 음식 방법인데요. 먹는 시간만 정해졌을 뿐 음식 종류와 양은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큰 장점입니다. 식사를 끝낸 뒤 14시간 동안만 철저히 공복 상태를 유지합니다. 16대 8 법칙은 16시간만 공복을 유지하면 8시간 동안 음식 섭취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게 아니라 미량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와 양질의 단백질을 챙겨 먹어서 근육 손실이나 영양소 결핍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운동을 병행해야 체중과 체지방이 움직입니다. 시간 제한 다이어트의 임상 연구 결과는요. 비만, 대사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 고혈압, 만성염증, 콜레스테롤 상승 등 서카디안 리듬이 깨지면서 발생되거나 악화됩니다. 항상성 회복이 중요하고 호르몬 기능 회복, 자율신경계 불균형 개선, 신진대사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여기서 공복 시간을 조금 더 늘리면 지방 연소에 유리하게 작용해서 체중 조절에 도움됩니다.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공복을 지키면 음식 섭취 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 유지하는데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해도 건강상 무리는 없습니다. 수면 만족도 취침 전 배고픔도 개선되고 주관적인 활력도 좋아졌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하게 좋아지고 허리둘레 감소, 장내 균형 개선, 당 대사 조절에 도움됩니다. 시간 제한 다이어트의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점은요. 체중 감량을 원한다면 14시간 혹은 16시간의 공복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음식의 종류도 가려 먹어야 합니다. 여기에 운동을 병행해야 확실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생활 습관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주의할 점은 체중 감량 다이어트는 12시간, 14시간 공복은 꼭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16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는 방법은 저칼로리식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가며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3분은 소식과 단식, 그리고 장수 다이어트입니다. 적게 먹어야 장수합니다. 난무하는 다이어트 방법들은 다 목적이 다른데요. 체중 감량이든 장수 다이어트든 모두 소식으로 귀결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모든 다이어트는 소식이 공통점이고 다이어트가 체중 감량 식단만의 의미하진 않습니다. 당뇨 환자의 식단, 심장병, 콜레스테롤 높은 환자를 위한 식단 등 다양합니다. 소식하면 장수할까요? 체중 20kg를 줄여도 성장 인자, 세포 분화, 증식을 촉진하는 성장의 필수적인 물질인 IGF-1은 75%까지 감소하고 혈당도 의미 있게 뚝 떨어집니다. 동물 실험에서 스트레스 저항력도 좋아졌고 원숭이 실험에서 오래 생존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 같은 노화 관련 질환이 그렇지 않은 원숭이와 비교했을 때 18% 적게 발병했다고 하네요. 소식하면 장수한다라는 결론은 지금 당장 내리기는 어렵지만 과식하면 일찍 죽는 건 분명합니다. 과식이 왜 나쁠까요? 짠 음식을 적게 먹고 싱거운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 양을 조절해서 적당량의 음식 섭취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과식은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음식을 소화하려면 소화 효소가 분비되는데 소화 용량이 늘어나면 소화를 다하지 못하고 장에 내려가니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해균이 늘어나고 장내 균형은 깨져버리죠. 과거보다 신체 활동이 적어졌지만 더 많이 먹는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줄고 신체 활동량은 줄어버립니다. 음식 섭취량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많이 먹게 되면 잘 챙겨 먹다 간간히 굶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식과 간헐적인 단식. 간헐적으로 운동합니다. 특히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은 골격근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어서 활성화합니다. 간헐적으로 단식합니다. 일정 기간 단식을 통해 근육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단식을 다시 생각하다. 단식을 부정적인 스트레스로 여기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도전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왜 단식일까요? 단식을 잘하면 노화를 늦추고 뱃살을 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최대한 제한하고 인슐린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지방 위주식 식사법을 하면 인슐린이 기저 상태에 있으면서 지방산을 쪼개 만들어지는 케톤이 우리 몸의 주요 연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섭취 제한 다이어트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단식이 가져다주는 우리 몸의 긍정적인 효과. 단식과 자가포식은 혈당이 낮게 유지되고 간내 글리코겐 창고가 비어 있어야 우리 몸이 에너지 부족을 인지합니다. 단식과 인슐린은 인슐린 호르몬 수치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효과입니다. 단식과 미토콘드리아는 단식과 운동이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리고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단식과 신진대사. 단식을 시작하면 간과 근육에 비축된 글리코겐을 방출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합니다. 단식과 성장 호르몬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호르몬으로 단식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강력한 자극제가 되어서 활성화되게 촉진합니다. 또 단식과 간내의 관계는요. 간내 비축된 글리코겐의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서 방출되는데요. 간에 쌓인 지방을 배출되고 염증을 유발시키는 물질이 줄어듭니다. 또 단식과 근육은요. 근육 노화 과정을 늦추는데요. 근육 내에 쌓인 지방을 배출하고 활성산소와 염증이 줄고 근육 내의 미토콘드리아 역시 자가 포식으로 더 젊어지고 지방 대사가 활성화됩니다. 단식과 뇌는요. 신경 연결망을 강화시키고 학습 담당하는 뇌 영역, 신경 생성을 촉진해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케톤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뇌 에너지 공급원으로 작용해서 체중 감량 효과로 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뇌의 인지장애 진행을 막고 뇌에 쌓인 노폐물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해 줍니다.
집중력을 증진시켜서 포도당이 과도하게 뇌로 흘러가면 신경퇴화 관련된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이 있는데 이를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단식과 장은요. 위장 간의 소화 운동이 휴식을 취하게 하고 항염증 사이토카인이 분비돼서 위장 간 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단식은 장벽의 치밀한 결합을 강화시키고 장내 만성염증 완화 등 장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유해균의 번식도 억제시켜서 신진대사가 개선되고 유익균이 증가하게 만듭니다. 단식과 면역은요. 급성 간염 초기에 유효하고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영양 섭취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점은 기간에 따라 장기 단식과 단기 단식으로 나눕니다. 장기 단식은 영양 불균형, 근육 손실과 같은 부작용 우려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기 단식만 해도 중성지방의 지방 분해가 증가되고 인슐린과 렙틴 기능이 개선되고 만성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3일 단식 정도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지만 비만이나 당뇨병이 있을 때는 반응성 저혈당이나 기립성 저혈압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니 24시간에서 36시간 정도의 단기 단식으로 시작해 보는 게 무리가 없습니다. 막상 단식을 마음먹고 실천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처음 단식을 하면 두통, 어지럼증, 기운 없음, 혈압 저하, 불규칙한 맥박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기억력 감퇴나 운동신경 조절 이상 등 증상도 있습니다. 이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탄수화물 중독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탄수화물 금단 증상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이런 증상은 점차 몸이 익숙해지면서 사라지는데요. 질병을 가진 사람은 단식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풍이 있다면 단식 중에 소변을 통한 요산 제거가 감소해서 요산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통풍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신 경우는 단식 중에 속쓰림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담석이라든지 요로 결석이 있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 조직은 단순히 에너지만 비축하는 창고가 아닌 환경 호르몬을 비롯한 각종 화학 물질들이 대부분 지용성이라 지방 조직에 축적되는 체지방이 줄어들면서 이런 독소들이 혈액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 수치로 돌아옵니다. 약을 복용하는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는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반드시 질병이 있을 경우는 의사의 감시하에서 시행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체중인 사람이나 성장기 청소년, 임신한 여성, 수유 중인 여성은 단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4부 간헐적인 단식. 간헐적 단식은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중간중간에 의도적으로 짧은 단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단식하는 시간, 단식 횟수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개인마다 다르니 이론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원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탄생은요. 동물은 생존을 위해 지방 저장 모드에서 지방 활용 모드로 빠르게 전환하는 능력을 갖춥니다. 이는 대사 유용성이 좋을수록 생존에 유리합니다. 대사 유연성을 살리려면 간간히 굶어줘야 그래야 더 건강해집니다. 고대 문명인들은 단식을 해독하고 정화라고 했습니다. 의술에서 가장 최고의 치료는 휴식과 단식인데요. 벤저민 클린이 그랬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연구하다. 가장 많이 연구되는 주제는 격일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저칼로리식보다 우월한 이유는 안정시 대사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골밀도, 백혈구 수치, 갑상선 기능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육량보다 체지방량 감소가 두드러졌고 특히 복부의 내장지방 감소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신진대사의 스위치를 바꿉니다. 식사를 하면 혈액에 도는 포도당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만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길면 지방 조직에 축적되어 있던 중성지방이 지방산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포도당만 고집하는 뇌는 지방산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간에서는 지방산을 더 잘 쪼개서 케톤을 만듭니다. 뇌는 포도당 절약을 위한 전략으로 포도당뿐만 아니라 케톤 역시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케톤은 단식 12시간 후부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효과는 신진대사의 스위치를 바꾸는 일이고요. 지방을 잘 쓰지 않던 몸을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대사 유연성을 높입니다. 지방 대사의 스위치는 간 세포에 비축된 글리코겐이 소진되어 더는 혈액에 포도당을 공급하지 못할 때 켜지는데 마지막 식사 후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가 지속되면 인슐린은 바닥에 머물고 간에 비축된 포도당을 절약하기 위해 지방산이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거나 신체 활동량이 늘어나면 지방대사의 스위치는 빨리 켜집니다. 지방 조직에서 혈액으로 들어온 지방산은 간으로 들어가 케톤으로 대사되어 뇌를 포함한 신경세포와 근육세포에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 됩니다. 케톤이 생성되는 이유는 부족한 포도당을 근육단백에서 끄집어 쓰려는 대사를 최소화해서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저칼로리 식단과 비교할 때 간헐적 단식은 근육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현대인들은 스위치를 켤 기회가 좀처럼 없습니다. 하루 세 끼는 규칙적으로 챙기면서 극심한 육체 노동을 하지 않아 케톤 수치도 올라갈 일이 거의 없는데요. 간헐적 단식으로 공복 시간을 24에서 36시간까지 늘리면 당대사 개선, 염증 완화, 혈압 저하, 세포의 스트레스 저항성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반 다이어트는 근육 손실이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은 근력 운동을 병행하며 근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정 대사율 유지, 인슐린 저항성 개선, 근육 손실 최소화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호르메시스와 간헐적 단식. 호르메시스는 그리스어로 자극하다, 촉진하다라는 뜻입니다. 호르메시스는 해롭지 않은 수준의 가벼운 스트레스, 미량, 독소 등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생명체를 자극을 주면 면역 기능을 증진하고 질병을 감소하고 수명 연장과 같은 생체 기능에 유익한 효과를 주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호르메시스는 독소나 스트레스에 대해 2개 이상의 상이한 반응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 노출에서 신체 손상을 입고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스트레스 자극에 적응이 예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몸이 바뀝니다. 운동 역시 호르메시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 같은 격렬한 운동이나 근력 운동으로 운동하는 동안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그럼에도 간헐적으로 운동 자극을 주면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의 숫자와 활동을 증가시키는 적응 반응을 일으켜서 오히려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간헐적 단식의 좋은 점은요. 단식하면 인슐린 농도는 낮아지고 장수 유전자가 발현하고 활성산소가 줄어서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뱃살을 줄여주니 식사 시간에 쏟은 시간을 활용하고 음식값도 덜 들고 건강해지니 병원 치료비가 덜 드는 장점이 있네요. 체중 감량과 간헐적 단식 전략은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기능을 최대한 정상 수준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이소성 지방을 제거하고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렙틴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을 최대한 정상으로 돌려놓아 요요 현상이 생기지 않는 다이어트 방법이 박용호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렙틴 호르몬이 내성이 생겨 렙틴 저항성이 되면 체중과 체지방의 설정값, 즉 세트 포인트가 상향 조절돼 살이 찝니다. 렙틴 호르몬은 체중이 늘 때마다 줄어들어서 들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호르몬인데요. 렙틴 호르몬이 감소하니 식욕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프니 야식이 당기고 안정대사율이 떨어지니 기운이 없고 몸도 무겁고 억지로 운동을 해도 평소에 움직임이 적으니 쉽게 배고픔이 느껴지고 참다 참다 과식과 폭식으로 이어지니 체중이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렙틴 저항성을 일으키는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 특히 과당의 과잉 섭취, 수면 부족, 근육량 감소, 오래 앉아있는 습관 등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렙틴 저항성을 일으키고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고 조절하며 렙틴 저항성을 유발하는 설탕, 흰밀가루, 술,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등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세트 포인트를 낮추겠다라는 목표로 설탕, 밀가루, 술은 무조건 끊고 과일과 포화지방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7시간 이상 숙면과 근육량을 늘리고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기 등 실천해야 합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지방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슐린을 더 떨어뜨리기 위해 저칼로리 식사만 하면 한계가 있어 아예 굶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지방을 잘 쓰지 못하는 몸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몸은 근육의 단백질을 당으로 사용하니 단백질 섭취도 무조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소성 지방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이소성 지방을 없애야 하는 건데요. 이는 엉뚱하게 쌓여있는 지방입니다. 지방 조직은 피부 아래나 피하 조직에 쌓여 체온을 유지하고 여분의 에너지 비축으로 유사시 사용하는데요. 아랫배, 허벅지에 쌓여 몸매를 망치고 피하 조직에 쌓인 지방이 엉뚱한 곳인 간이나 췌장에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은 지방이 5% 쌓인 상태인데 이는 지방간이라고 하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컨트롤 타워인 간에 기름이 끼니까 대사 조절에 이상이 생기고 비만이 되고 당뇨 등 대사 이상이 생깁니다. 췌장에 지방이 끼면 인슐린 분비나 기능에 이상이 초래되고 심장 주변에 지방이 끼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근육 사이사이의 근육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신진대사를 떨어뜨립니다. 이소성 지방을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알 수 있는 건 내장 지방입니다. 윗배부터 둥글게 솟아오른 배가 이 내장 지방이 쌓인 상태입니다. 다이어트 순서는 이소성 지방을 먼저 걷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술이고 두 번째는 탄수화물인데요. 과당의 과잉 섭취입니다. 과일은 당분간 금지해야 합니다. 지방간과 내장지방이 심한 상태는 포화지방도 독이 됩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의도적으로 에너지 섭취를 줄여서 간에 낀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양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지 근육 단백 손실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간 개선에 도움됩니다. 근육 내장 지방을 걷어내기 위해 운동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꼼짝 않고 오래 앉아있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30분에서 1시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풀어줘야 하고 하체로 정제된 피를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수축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도와야 합니다. 만성 염증과 활성산소도 줄여야 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나 오메가3가 함유된 음식을 잘 챙겨 먹고 부족하면 영양제 형태로 보충해야 합니다. 사 먹는 튀김은 피해야 합니다. 제탕, 삼탕, 튀긴 음식은 유해 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요. 숙면을 취해야 만성염증이 가라앉고 활성산소도 잠을 자는 동안 제거되며 근육도 숙면을 잘 취해야 잘 붙습니다. 숙면을 잘 취해야지 지방간이 개선되고 지방간이 좋아지면 숙면이 더 잘 됩니다. 음식 중독은요,
담배를 끊기 힘든 이유는 니코틴 중독에 빠진 뇌가 쉽게 담배를 끊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설탕과 흰밀가루 중독에 빠진 뇌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상황, 특히 설탕과 밀가루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한 끼만 굶어도 무기력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아이고, 당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탄수화물 중독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야지 가끔은 탄수화물 공급을 차단해서 중독 증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이는 간헐적 단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탄수화물 중독은 니코틴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보다는 그래도 벗어나기는 쉽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유해균의 증식을 막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증가되고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간헐적 단식은요, 인슐린이 가장 중요한 일이 세포들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정상으로 작동하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혈당이 140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하지만 현대인들은 인슐린 호르몬을 너무 혹사시켜서 피곤하고 지쳐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 호르몬이 내 몸에 내성을 보여서 예전 분비량으로 혈당 조절이 되지 않고 혈당 조절을 위해 분비량을 평소보다 더 늘려야 합니다. 세포는 인슐린 도움을 받아서 포도당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인슐린을 이해하려면 간, 근육, 지방과 상관관계를 잘 이해해야 하고 우선 정상적으로 몸의 신진대사를 살펴보면 공복 상태에서 잠들고 일어나는 12시간 동안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후 3, 4시간이 지나면 혈당과 인슐린은 식사 전 베이스라인으로 떨어집니다. 인슐린이 바닥에 있으면 간에서 낮 동안 비축한 포도당을 방출하고 포도당을 고집하는 뇌가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간에서 방출하는 포도당으로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이렇듯 뇌는 다른 세포와 달리 인슐린 도움 없이도 간의 도움을 받아 포도당을 흡수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농도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 지방 조직은 지방 분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분해된 지방산은 혈액으로 방출돼서 근육과 간을 포함해 대부분의 세포는 지방산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이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면요. 혈당이 상승해서 곧바로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은 내 세포를 제외한 나머지 세포에 포도당 출입구를 활짝 열어서 근육이나 간 등 적극적으로 포도당 흡수를 이용할 수 있게 돕습니다. 혈당이 충분해 근육이 포도당으로 먼저 쓰게 양보해도 뇌는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지방 분해를 빠르게 억제합니다. 지방 분해가 일어나지 않으니 지방 조직에서 혈액을 유입하는 지방산 공급이 끊어지고 지방 조직은 혈액 내 지방산을 다시 중성지방으로 비축합니다. 남은 포도당은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비축합니다. 간은 공복 상태를 대비해서 뇌에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공급해야 되니까 근육은 강도 높은 운동 등 포도당 사용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인슐린은 밤에 휴식을 취하는데 밤낮 없이 일을 시켜서 과잉 업무에 지쳐서 내성이 생겨버립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인데 혈액 내 인슐린 수치를 상승시킵니다. 지방 분해가 억제되고 지방이 더 잘 비축됩니다. 심하면 공복 상태에서도 인슐린 수치가 상승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며 공복 상태와 음식 섭취 시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는 공복 상태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 공복 상태에서도 간에서 포도당 방출이 일어나지 않고 지방 조직에서도 지방 분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뇌에서는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탄수화물의 섭취 욕구를 강하게 자극해 탄수화물이 유입되게 만듭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은 더 악화되고 근육, 간, 지방 조직이 우선적으로 포도당을 이용해 혈당이 높아 뇌가 포도당을 이용하고 인슐린 가다 분비로 빠르게 혈당을 저하시켜 또다시 음식 섭취가 욕구가 증가됩니다. 이 상황에서 해결하는 방법은요. 설탕, 흰밀가루 등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고 총 탄수화물 섭취량도 줄여서 인슐린 가다 업무를 줄여줘야 합니다. 취침 3, 4시간 전 식사를 끝내 자는 시간 동안 인슐린이 충분히
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강도와 높은 운동으로 근육 내 지방을 줄이고 신체 활동량을 늘려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식사량을 줄여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몸에서는 인슐린이 충분해서 휴식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짧은 단식으로 음식 공급을 제한해서 인슐린을 푹 쉬게 만드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대사 유연성은요, 식욕과 포만감을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는 바로 뇌인데요. 렙틴과 인슐린 수용체를 통해 에너지 섭취와 소모의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들어오는 연료를 효율적으로 소모할지, 비축할지를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는 간입니다. 간 건강이 무너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신진대사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안정시 대사율이 약 20%는 뇌가 소모하는데요. 간은 뇌보다 더 많은 27%를 소모합니다. 간은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고 호르몬을 생성하고 조절하는 등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합니다. 이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대사 유연성을 담당하는 것으로, 대사 유연성은 당을 최우선으로 에너지원으로 쓰나 필요할 때 스위치를 지방 연소 모드로 변환시켜서 당과 지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여서 지방간이 되면요, 신진대사 조절에 이상이 생깁니다. 과도하게 쌓인 지방이 중성지방이고, 간에 쌓인 지방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혈액을 돌아다니던 지방간이 간으로 유입되는 것인데요. 간에서 남은 에너지원이 중성지방으로 바뀌는 건 5% 정도인데, 과도하게 늘어난 혈액 내 지방산이 간으로 유입되는 상황은 인슐린 저항성이 한참 진행되는 이후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악화돼서 또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염증을 유발하고 만성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간세포를 파괴하고 염증이 악화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등을 초래해서 계속 인슐린 저항성과 지방간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간은 지방 저장 창고가 아니고 피하 조직에 지방이 쌓여야 합니다. 간의 저장 창고는 글리코겐만 보관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지방을 쌓인 것, 이것이 이소성 지방입니다. 지방간이 되면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지 못하고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밤에 간에서 배출되는 포도당이 부족해 깊은 잠을 이루기는 힘들어집니다. 낮에도 식사 시간을 조금만 넘기면 당이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가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납니다. 지방간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 포도당이 간으로 들어오는 게 더 어려워져서 악순환에 빠집니다. 과일을 건강식일까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간에 지방이 쌓여 지방간이 악화됩니다. 거꾸로 지방간이 먼저 생겨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해서 지방간이 원인이 되면 술 마시지 않아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됩니다. 과당의 주요 공급원은 혈당과 액상과당과 과일입니다. 과일은 식이섬유, 미량,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당분 함량이 높아서 특히 이 과당이 문제가 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과일은 건강식이 맞는데요.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사람에게는 과일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면 포화 지방을 줄여라.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지방간이 있는 상태에서 지방간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포화지방 때문입니다. 포화지방이기 때문인데요. 포화지방을 줄이는 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건 지방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지방간이 좋아질 수 있게 술을 끊고 탄수화물, 특히 과당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운동 자극과 간헐적 단식이 병행되면 지방간이 개선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집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천편은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따였습니다.